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3절 현존재 세계성, 실제성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현존재가 현장을 계시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고요. 바로 이 현장 속에 세계성이 속해 있고요. 이 세계성 덕분에 다양한 존재 방식들이 계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성은 대표적인 존재 방식이 아니고 용제성이 대표적인 존재 방식이고요. 전제성의 파생적 양태가 실제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실제성을 전제로 하여 철학을 전개한 근대 철학, 특히 데카르트와 칸트의 인식론을 존재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설하게 됩니다. 원서로는 266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은 여하튼 존재 이해력 같은 것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현 존재가 존재 이해력을 갖고 있고 이로써 존재가 성립한다는 것이네요. 존재의 의의라는 것은 용제성, 전제성, 실제성 등등의 다양한 존재 방식들의 이념, 공통된 이해 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존재라고 명명하는 존재자의 존재 이용에는 존재 이해력이 속한다. 이러한 존재자에 대한 해설이 더욱 적절하게 또 더욱 근원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수록 그만큼 더욱 확실하게 기초존재론적 문제의 마무리라는 더욱 나아간 발걸음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현존재의 예비적인 실존론적 분석론의 과제들을 수행함 속에서 이해, 의의, 해석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이 자라났었다. 현존재의 계시성의 분석이 더 나아가 나타낸 것은 계시성과 더불어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라는 자신의 근본 구성틀을 따라 동일 근원적으로 세계 내 존재, 자기와 관련해서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네. 현존재의 계시성은 그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이고요. 이 세계 내 존재를 구성하는 세 요소들이 세계 내 존재 자기라고 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현사실적인 계시성 속에서는 더 나아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다. 그 속에는 다음이 놓여 있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언제나 이미 이해되는데 비록 적절하게 존재론적으로 개념화된 채로는 아닐지라도 그러하다. 존재론에 앞선 존재 이해력은 과연 현 존재 속에서 본질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모든 존재자를 포괄하지만 그러나 존재 이해력 자체는 아직 다양한 존재 양상들의 상응해서 자신을 분절화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존재 양상들은 용제성, 전제성, 그리고 전제성의 한 양태로서의 실제성인데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해석이 동시에 나타낸 것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이미 퇴락의 존재 유형을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아닌 세계에 대한 이해 속으로 자신을 옮겨 놓았다는 점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이 세계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하는 거니까 역행적 이해라고 하이데거가 각주에서 표현했는데요. 즉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역시 단지 존재자적 경험만이 문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존재론적 이해력이 문제시되는 곳에서도 존재 해석은 전통적으로 우선적으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로 자신의 방향 잡음을 취한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는 용제자와 전제자만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공동 현존재도 속해요. 물론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전제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가까운 용제자의 존재는 건너뛰어지고 맨 먼저 존재자는 전제적인 사물 연관,
개념화된다. 예, 존재적인 사물연관이 주목되고 용제자는 건너뛰어진다는 것이네요. 용제자는 쓸모를 지니고 있는 존재자이고 존재자는 쓸모와 무관하게 단지 눈앞에 있는 존재자를 말합니다. 존재는 실제성의 의의를 획득한다. 존재의 근본 규정성은 실체성이 된다. 실체의 실체성, 이것이 곧 사물의 실제성으로 간주되네요. 존재 이해력의 이러한 세계로의 옮겨놓음에 상응해서 역시 현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도 이러한 존재의 개념의 지평, 실제성 내지 전제성 속으로 이동한다. 현존재도 역시 다른 존재자와 같이 실제적으로, 전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존재 일반이 실제성의 의의를 획득한다. 실제성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존재론적 문제체계 속에서 하나의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다. 특히 근대 철학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위가 현존재의 하나의 순전한 실존론적 분석론에로의 길을 가로막는데, 아니 심지어 이미 세계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시선조차 가로막는다. 그래서 결국 존재자에게 가치가 부여되면 용제자가 된다는 식으로 용제자를 2차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지요. 그 위에는 결국 존재의 문제측의 일반을 옆길로 빠지는 방향 속으로 밀어넣는다. 여타의 존재 양상들은 실제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또 결핍적으로 규정된다. 실제성이 1차적이고 다른 것들은 2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단지 현존재의 분석론만이 아니라 존재 일반의 의에 대한 물음의 마무리도 실제성이라는 의에서의 존재애로의 일면적인 방향 잡음에서부터 명확히 되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이 증명을 필요로 한다. 실제성은 다만 여러 다른 존재 유형들 중의 하나의 존재 유형일 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현존재 세계 용제성과의 하나의 특정한 기초지음 연관 속에 서 있다. 존재 유형들이라고 했는데요. 존재 방식들이라고 해도 되고 존재 양상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네요. 현존재로부터 세계가 계시되고 세계 속에서 존재자의 용제성이 드러나는데요. 이 용제성이 전제성으로 변형되고 그 전제성의 한 양상이 실제성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개념과의 특정한 기초지음 연관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재가 세계를 기초지우고 세계가 용제성을 기초지우고 용제성이 실제성을 기초지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명은 실제성 문제와 이것의 조건들 및 한계들에 대한 하나의 원칙적인 상론을 요구한다. 실제성 문제라는 명칭 아래에서 다양한 물음들이 혼합된다. 첫째, 과연 추정적으로 의식 초재적인 존재자가 존재할 것인가? 의식 밖에 있다는 것을 의식 초재적이라고 표현했어요. Bewusstseins Transzendentes 했습니다. 의식 초월적이라고 하면 초월적은 트랜스젠덴탈이에요. 트랜스젠덴트와 트랜스젠덴탈이 구분됩니다. 둘째로 과연 외부 세계의 이러한 실제성이 충분히 논증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이러한 존재자, 즉 외부 세계는 만약 이것이 실제적이라면 이것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 안지자인에 있어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 안지자인은 자체적 존재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칸트의 물자체 딩 안지히 할 때 이 안지히가 등장하는데 하이데거는 이 안지자인 자체적 존재, 자기에 입각한 존재를 묻는 것이에요. 하이데거에 하면 이 자체적 존재는 세계에 입각한 존재예요. 세계성의 근거를 드러난 존재가 바로 존재자의
자기 입각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외에 말해지는 자기 입각한 존재는 대개 추상적인 것이죠. 칸트의 등한지 할 때의 그 이른바 물 자체도 자체적인 사물도 역시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존재자의 의인 실제성이 도대체 의미할 것인가? 의는 이해의 근거를 말해요. 존재자의 이해의 근거로서의 실제성, 즉 실제적 존재자 또는 사물의 사물의 이해의 근거가 실제성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실제성 문제에 대한 뒤에 오는 상론은 기초존재론적 물음과 관련하여 삼정적인 것을 다룬다. 외부 세계의 존재 및 논쟁 가능성의 문제로서의 실제성, 존재론적 문제로서의 실제성, 실제성과 염려. 이 세 개의 항목으로 여기 언급된 네 개의 물음을 축약해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외부 세계의 존재 및 논쟁 가능성의 문제로서의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레알리테트, 현실성, 위르클리카이트에 대한 번역어이고요. 번역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텍스트에서는 실제성은 레알리테트에 대한 번역이고요. 현실성은 비르클리카이트에 대한 번역어이고요. 용제성은 쭈한덴하이트에 대한 번역어이고 전제성은 포한덴하이트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이 번역어의 의미를 잘 숙지하시는 분은 번역 용어가 달라져도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 용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좀 익숙해져야겠지요, 번역 용어들에. 실제성에 대한 열거된 물음들의 순서에 있어서는 존재론적 물음이 그 실제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첫 번째 물음이다. 그렇죠? 논의되는 개념 자체의 의미가 먼저 밝혀져야 하니까 그 의미가 첫 번째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순수한 존재론적인 문제체계 및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었던 동안에 이러한 물음은 만약 이 물음이 여하튼 명시적으로 제기되었다면 외부 세계 문제의 상론과 엮여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성이라는 말은 주관의 내부가 아니라 주관의 외부에 존재하는 존재자 내지 세계로 이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세계, 외부 존재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다뤄진 첫 번째 논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논의들 속에서. 왜냐하면 실제성의 분석은 단지 실제적인 것외로의 적절한 접근로의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것의 포착 유형으로 중요했던 것은 그런데 옛날부터 직관하는 인식, 안샤운엔데 에켄넨이었다. 직관하는 인식은 영혼 혹은 의식의 태도, 활동으로 존재한다. 실제성에 자기의 입각한 및 독립성의 성격이 속하는 한도에서 그러네요. 자기의 입각한 존재이자 주관 독립적인 존재를 실제성이라고 말해왔어요. 철학자들이. 실제성의 의의에 대한 물음에는 의식으로부터의 실제적인 것의 가능한 독립성에 대한 물음이 혹은 실제적인 것의 구역, 즉 외부세계 속으로의 의식의 가능한 초월에 대한 물음이 결합된다. 이것도 앞서 다뤄진 두 번째 논의입니다. 실제성에 대한 충분히 존재론적 분석의 가능성은 그것으로부터 실제적인 것의 독립성이 성립해야만 하는 그런 것, 즉 의식이 혹은 의식에 의해 초월되어야만 하는 그것, 즉 실제적인 것의 구역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얼마만큼 해명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실제적인 것의 해명을 위해서는 의식의 해명과
실제적인 것의 구역의 해명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단지 그렇게만 역시 초월함의 존재 유형도 존재론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된다. 초월함이라는 것은 현 존재가 세계애로 초월해서 세계 속에 존재함을 말해요. 초월의 감의 장수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벗어나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계 속에 존재하기 위해 세계애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것애로의 1차적인 접근형, 즉 인식함이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과연 인식함이 여하튼 이러한 기능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의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 이것도 앞서 다뤄진 세 번째 논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데카르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뤄진 논의들에 대한 요약적인 해설이 되겠습니다. 실제성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존재론적 물음보다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선행하는 실존론적 분석론 속에서 수행되어 있다. 인식함은 그에 따르면 실제적인 것애로의 접근로의 하나의 기초로 지어진 양상이다. 실존론적 분석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겠네요. 실제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단지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만 접근 가능하다. 그러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애로의 모든 접근론은 존재론적으로 현 존재의 근본 구성틀, 그 세계 내 존재 속에 기초져 있다. 세계 내 존재는 염려라는 더욱 근원적인 존재 구성틀, 이른바 자기 앞서 이미 하나의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라는 구성틀을 갖고 있다. 염려의 구조예요. 이 구조, 세 가지 구조 요소가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하나의 세계가 있을 것인지, 또 과연 그것의 존재가 논증될 수 있을 것인지 물음은 현 존재가 세계 내의 존재로서 제기하는 물음으로서는 달리 누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런 물음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러한 물음은 이중적 의미에 붙들린 채로 있다.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세계의 존재가 논증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은 현 존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물음은 이중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로 내 존재가, 즉 세계 안에 존재함이 그 안에서 있는 그것으로서의 세계와 또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의 세계가 그것 옆에서 현 존재가 배려하는, 몰두하는 그런 것이 뒤섞여져 있거나 혹은 전혀 처음에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내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그곳으로의 세계는 세계성을 선언적 구조로 갖고 있는 세계예요. 존재자들의 지시연관과 쓸모연관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두 번째,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의 세계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의 총체를 말해요. 둘은 구분되겠죠. 이 두 번째 의미의 세계를 달리 풀어서 그것 옆에서 현 존재가 몰두하는, 배려하며 몰두하는 그런 것, 그런 존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둘이 섞여 있음에 의해서 실제성 문제가 진척에 있어서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그러나 현 존재의 존재와 더불어 본질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세계,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통속적 의미의 세계이고 곧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총체 내는 그들 중에 하나로서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입니다. 이 세계는 세계의 계시성과 더불어 각기 역시 이미 발견되어 있다. 물론 바로 실제적인 것이라는, 곧 단지 전제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는 여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이데크는 전제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실제성을 전제성으로 이해해요. 그럼에도 역시 실제적인 것도 단지 하나의 이미 계시된 세계의 근거 위에서만 발견 가능하다. 그리고 단지 그것의 근거 위에서만 실제적인 것이 여전히 숨겨진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물음을 세계 현상 그 자체의 선행적인 해명 없이 제기한다. 세계를 매개로 실제성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네요. 현사실적으로 외부 세계 문제는 부단히 세계 내부적 존재자, 사물들과 객관들로 방향 잡혀진다. 그러면 이 존재자들은 세계가 없는 존재자이네요. 네. 그렇게 이러한 상론들은 우리를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거의 풀어낼 수 없는 문제체계 속으로 내몬다. 물음들이 얽혀 있음이 곧 논증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실제성이겠네요. 현실적으로 논증되는 것, 이것은 사물들이고요. 논증이 수행되는 수단, 이것은 추론인데요. 이 세 가지의 혼합이 칸트의 관념론의 논박 속에서 자기를 나타낸다. 칸트가 철학 및 일반적 인간 이성의 하나의 추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우리 외부의 사물들의 현존재, 있음에 대한 확신할 만하고 각종의 의심을 기각시키는 논증이 여전히 결여된다는 점이다. 칸트 자신은 하나의 그런 논증을 내놓는데 더욱이 다음의 정리의 근거 세움으로 그리한다. 칸트도 외부 세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즉 외부 사물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논증이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추문이라고 봤어요. 철학의 추문으로 명명했어요. 이 논증을 다음의 정리의 근거 세움으로 고려한다. 근거 세움, 정초라고 해도 좋고요. 근거 제시라고도 하고 되고요. 근거 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유한 현존, 즉 있음에 대한 단순한 그러나 경험적으로 규정된 의식이 나의 외부의 공간 속에 있는 대상들의 현존재, 있음을 논증한다. 나의 있음은, 즉 의식의 있음은 부단히 변하는데 이 부단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의식 외부의 대상들이 고정적인 것으로, 불변적인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칸트가 현존재라는 전문 용어를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연구 속에서 전제성이라고 명명되는 존재 유형의 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칸트의 다자인이라는 것은 현존의 의미예요. 현존이라는 의미의 존재. 헤겔에도 마찬가지고요. 칸트와 헤겔에서는 다자인이라는 말이 인간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존재에 대한 의식이 칸트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의미에서의 나의 전제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다. 나의 현존재에 대한 의식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네요. 나의 존재는 특히 전제적 존재이고요. 현존재라는 전문 용어는 칸트에게 있어서 의식의 전제적 존재는 물론 사물들의 전제적 존재도 뜻한다. 의식과 사물의 존재를 모두 다자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때 다자인은 전제적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부의 사물들의 현존재에 대한 논증은 시간의 본질에 동일근원적으로 변화와 지속이 속한다는 점에 의지하고 있다. 나의 전제적 존재는 다시 말해 내부적 감각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인
다양한 표상들의 전제적 존재는 전제적 변화이다. 시간 규정성은 그런데 어떤 지속적으로 전제적인 것을 전제한다. 그렇죠? 변화가 알아차려지려면 비교되는 불변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 불변적인 것을 지속적인 전제적인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 내부에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시간 속의 나의 현 존재조차도 이러한 지속적인 것을 통해서 맨 처음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내부에서 경험적으로 정립된 전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경험적으로 나의 외부에 전제적으로 지속적인 것, 즉 외부 사물이 함께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것이 나의 내부에서의 변화라는 전제적 존재의 가능 조건이다. 표상들이 시간 내 존재에 대한 시간 속에서 존재함에 대한 경험이 나의 내부에서 변화하는 것과 나의 외부에서 지속적인 것을 동일 근원적으로 정립한다. 그러나요, 시간을 매개해서 내부와 외부,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지속을 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 논증은 물론 인과 추론이 아니고 따라서 인과 추론의 해로운 것들에 붙들려 있지는 않다. 선업 논리학이죠. 또는 초원론적 논리학이죠. 인과 추론이 아니라 칸트는 시간적 존재자, 즉 지속적인 외부 사물의 이념에서부터 내부의 의식의 전제적 존재에 대한 이를테면 하나의 존재론적 논증을 내준다. 우선적으로는 칸트가 하나의 외부 사물로부터 고립된 채로 눈앞에 발견 가능한 주관이라는 데카르트적 출발점을 포기한 듯이 보인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가상일 뿐이다. 고립된 주관, 하이데크의 관점에서는 세계가 없는 주관은 고립된 주관이에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주관이나 칸트의 주관은 모두 세계 없는 주관으로서 고립된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칸트가 여하튼 나의 외부의 사물들의 현 존재에 대한 논증을 요구한다는 점이, 즉 논증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문제책의 기준점을 주관 속에서 곧 나의 내부에서 취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때의 주관은 고립된 주관인 것이네요. 즉 증명되어야 할 외부 사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고립된 주관이네요. 논증 자체는 어쨌든 역시 나의 내부에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변화로부터의 출발 속에서 수행된다. 왜냐하면 단지 나의 내부에서만 논증을 지탱하는 시간이 경험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나의 내부 속으로 논증하면서 뛰어나감을 위한 지반을 내준다. 나의 외부 속으로 논증하면서 뛰어나감을 위한 지반을 내준다. 지반을 내준다 또는 근거를 내준다. 하이데크가 지반이라는 말, 보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는 바시스, 토대라는 말도 쓰고요. 지반이나 토대나 다 근거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칸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데카르트의 문제적 관념론, 의미상으로는 회의적 관념론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현존재 외부의 현존재를 우리의 존재 외부의 존재를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직접적 경험을 통해 논증할 수 없는 그런 문흥력만을 앞서 내주는 문제적 관념론은 논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회의적인 관념론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있는 관념론은 이성적인 또 근본적인 철학적 사유형에 부합한다. 이른바 충분한 논증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떠한 결정적 판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유형에 부합한다. 회의적인 관념론으로서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관념론이 이런 관념론을 넘어서려는 게 칸트의 의도이죠. 그러나 비록 칸트에게서 데카르트의 고립된 주관 및
내부적 경험의 존재자적 우위가 포기되어 있으리라고 해도 존재론적으로는 그럼에도 여전히 데카르트 입장이 유지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첫째로, 칸트가 논증하는 것은 논증 및 이것의 토대의 합당성이 여하튼 일단 인정된다고 할 때 그가 논증하는 것은 변화하는 존재자와 지속하는 존재자가 필연적으로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두 전제자의 이러한 전제성에서의 동등한 등급은 그러나 아직은 결코 주관과 객관이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존재자도 전제적으로 존재하고 지속하는 존재자도 전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변화하는 존재자가 주관이고 지속하는 존재자가 객관이라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과 객관이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조점은 주관과 객관에 놓여졌습니다. 셋째, 그리고 비록 이 점이 논증되어 있으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결정적인 것, 그 주관의 근본 구성틀, 다시 말해 세계 내 존재라는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은 여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외부의 지속적인 것과 내부에 변하는 것이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은 존재자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세계 내의 존재라는 현상과는 전적으로 상이하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내 존재도 간과했고 동시에 물리적인 것을 주관으로 물리적인 것을 객관으로 또는 대상으로 심리적인 것을 주관으로 또는 주체로 간주한 것은 논리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칸트는 나의 내부와 나의 외부의 구별과 연관을 현사실적으로는 정당하게 그러나 그의 논증 경향이라는 의미에서는 부당하게 전제한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실마리로 하여 변화하는 것과 지속적인 것에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에 관해 형성되는 것, 즉 지속 여부에서의 둘의 구분, 이것이 나의 내부와 나의 외부 사이의 연관, 즉 인식에서의 둘의 연관에도 들어맞는다는 점은 증명되어 있지 않다. 구별과 연관인데요. 구별되는 내용이 연관되는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의 제기입니다. 그러나 논증 속에서 전제되는 것이 내부와 외부의 구별 및 연관의 전체가 보여져 있으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제와 더불어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지가 존재론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으리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는 이 전체가 전제되고 있고요. 이런 전체의 전제와 더불어 다시 전제되는 것은 세계 내 존재이네요. 이 세계 내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으리라면 나의 외부의 사물들의 현존재에 대한 논증을 여전히 지체되는 것이자 필요한 것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은 자체에 있어서 붕괴될 것이다. 세계 내 존재는 세계 내 존재를 수용한다면 외부 세계의 증명은 불필요한 것이네요. 왜냐하면 현존재가 이미 외부 세계와 즉 외부의 존재자들과 만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추문은 이러한 논증이 지금까지 지체된다는 점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증들이 언제나 다시금 예상되고 시도된다는 점 속에서 성립한다. 이미 만나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를 논증한다는 것은 하이데크 입장에서는 철학의 추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상들, 의도들, 요구들은 그것에서 독립해서 또 무엇의 외부에서 하나의 세계가 전체적인 세계로 논증되어야 하는 그런 것, 즉 의식 주관의 존재론적으로 불충분한 설정에서 자라난다. 불충분한 설정, 불충분하게 간주한 것,
의식과 주관을 불충분하게 간주한 것, 설정한 것, 규정한 것 에서 자라난다. 논증들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증하는 또 논증을 요구하는 존재자의 존재 유형이 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존재자의 필연적으로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의 증명과 더불어 세견의 존재로서의 현 존재에 대해 어떤 것이 증명되어 있으리라는 혹은 역시 단지 논증 가능하게만이라도 있으리라는 가상이 생겨날 수 있다. 올바로 이해된 현 존재는 그러한 논증들에 반항하는데 왜냐하면 현 존재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 각기 이미 나중에 오는 논증들이 현 존재에게 비로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런 것, 즉 외부 사물 또는 외부 세계이기 때문이다. 현 존재가 곧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증명을 현 존재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외부의 사물들의 전제적 존재의 논증의 불가능성에서부터 이런 전제적 존재가 단순히 믿음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고 추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문제의 전도됨은 극복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또 이상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논증이 수행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앞선 생각이 성립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앞선 생각 자체도 부당하다는 것이네요. 외부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믿음의 국한과 더불어서도 역시 만약 이러한 믿음의 명시적으로 그것의 고유한 타당성에 돌려주어진다면 적절하지 않은 문제 출발이 또는 문제 설정이 긍정되어 있다. 안자츠라는 말이 설정, 출발, 출발점, 발단, 단서 여러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 안제찐 그러면 출발점에 놓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맥락에 따라 이 안자츠라는 용어를 잘 번역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불필요한 논증의 요구를 함께 행하는 것인데 비록 논증의 요구가 엄격한 논증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시도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비록 사람들이 다음을 곧 주관은 외부 세계가 전제적으로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무의식적으로 역시 이미 언제나 전제하리라는 점을 원용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도움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고립된 주관의 구성적인 설정이 그럼에도 여전히 역할을 하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역시 고립된 주관이 발단에 두어져 있거나 단서로 삼아지고 있을 것이다. 세계 내 존재라는 현상은 이와 더불어 만나져 있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에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의 증명과 더불어서도 그럴 것이다. 현 존재는 그와 같은 전제들과 더불어서는 언제나 이미 너무 늦게 오는데 왜냐하면 현 존재는 그가 존재자로서 이러한 전제를 수행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다르게는 전제가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한도에서 존재자로서 각기 이미 하나의 세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이미 세계 속에 존재하는데 그 세계를 증명하겠다는 것은 뒤늦은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 되겠네요. 각종의 현존재적인 전제 및 태도보다 더욱 이르게 존재 구성들이라는 선언적인 것이 즉 세계 내 존재라는 선언적인 것이 염려라는 존재 유형 속에 있다. 외부 세계의 실제성에 대해 정당하게든 부당하게든 믿는 것, 또 이러한 실제성을 충분하게든 불충분하게든 논증하는 것, 또 실제성을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전제하는 것, 그와 같은 시도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집안, 즉 세계 내 존재를 완전한 투명성 속에서 지배하지 못한 채로 하나의 우선적으로 세계 없는 주관을 벨트 로제 주부액트네요. 혹은 자기의 세계를 확신하지 않는 주관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주관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하나의 세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네. 세계 없는 주관은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겠네요.
세계 내 존재는 그때 처음부터 하나의 파악함, 추정함, 확신함, 믿음 위에 곧 하나의 태도 위에 세워지는데 이 태도 자체는 언제나 이미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기초 지어진 양상이다. 그러니까 파악, 추정, 확신, 믿음이 다 태도인데요. 현 존재의 특정한 태도 방식들인데 세계 내 존재의 기초를 둔 양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성 문제, 곧 과연 하나의 외부 세계가 전제적으로 있을는지 또 과연 그것이 논증 가능하게 있을는지의 물음이라는 의미에서의 실제성 문제는 하나의 불가능한 문제로 증명되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귀결에 있어서 견뎌낼 수 없는 난문들애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제 속에 서 있는 현 존재 자체가 하나의 그러한 물음 제기를 이를테면 거부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리고 어떻게 외부 세계가 전제적으로 존재하는지는 논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왜 현 존재가 외부 세계 내 존재로서 외부 세계를 우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허무성 속으로 파묻고 허무 속으로 또는 무 속으로 파묻고 그 다음에 비로소 논증들을 통해 그것을 소생하도록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지가 제시될 수 있다. 태락에 의해서 존재자의 몰두함에 의해서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세계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현 존재의 탁월함 속에 또 이것 속에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인 전제성으로서의 존재애로 1차적인 존재 이해력을 옮겨 놓음 속에 있다. 만약 이러한 존재론적 방향잡음 속에서의 문제제기가 비판적으로 되면 그 문제제기는 우선적으로 또 유일하게 확실히 전제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단순히 내면적인 것을 발견한다. 유일하게 확실하게 전제적인 것으로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면적인 것 사유자겠죠. 데카르트에서 철학의 원리로서의 코기토 에로우즘 그때 코기토가 사유자이고 내면적인 것이죠. 세계 내의 존재라는 근원적 현상의 파괴 이후에는 남아있는 찌꺼기인 고립된 주관의 근거 우에서 이 주관과 하나의 세계와의 연결이 수행된다. 실제성 문제의 해결 시도들의 다양성은 실제론과 관념론의 변정들 및 이것들의 중재들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그 시도들의 다양성은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연구 속에서는 상세하게 논의될 수 없다. 물론 그런 모든 시도들 속에서 진정한 물음의 하나의 핵심, 곧 주객이 이미 만나 있음이 발견될 수 있게 되지만 사람들이 문제의 유지 가능한 해결책을 그때마다의 올바른 것의 계산을 통해 획득하려고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일 것이다. 그때마다의 올바른 것의 계산, 아마 이것은 칸트에게서 올바른 것, 데카르트에서 올바른 것,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올바른 것 등등을 모아서 하나의 입장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원칙적인 통찰인데 그 다양한 인식론적 방향들이 인식론적인 것들로서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을 소홀히 함의 근거 위에서 여튼 현상적으로 안전하게 된 문제 체계를 위한 지반을 즉 세계 내 존재를 전혀 처음에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통찰이다. 이러한 지반은 역시 주관 개념 및 의식 개념에 대한 추후적인 현상학적 개선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물음 제기가 어쨌든 성립한 채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이 보증되어 있지 않다.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와 더불어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각기 이미 계시되어 있다. 이러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진술은 실제론의 논제와 곧 외부 세계가 실제적으로 전제적으로 존재하리라는 점과 일치하는 듯이 보인다.
실존론적 진술 속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전제적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실존론적 진술은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기록들의 편찬 및 추의 방식으로는 실제론의 논제와 일치한다. 실존론적 진술 속에서 즉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이미 게시되어 있다는 진술 속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전제적 존재가 즉 영재적 존재자도 인정되고 전제적 존재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제적 존재가 실제성을 의미하는 한도에서 이 실제론과 이 존재론적 진술이 일치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진술이 그러나 각종의 실제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실제로는 세계의 실제성을 논증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나 동시에 역시 논증이 가능한 것으로도 간주한다는 점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실존론적 존재론적 진술은 이런 논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실존론적 진술 속에서 바로 부정되어 있는 것들이다. 실존론적 진술을 그러나 실제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실존의 존재론적 몰이해이다. 실제로는 어쨌든 실제성을 존재에 대한 하나의 이해 방식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것들 사이의 실제적인 작용 연관들을 통해 존재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작용 연관들이니까요. 인과관계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성을 즉 존재에 대한 현존재의 이해 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 사이의 작용 연관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실제론에 비하여 관념론은 비록 결과적으로 더욱 상반된 채로 있고 무엇에 대한 상반된 채로냐 했더니 각주에서 실존론적, 존재론적 경험에 대해서 더욱 상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지 가능하지 않게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심리학적 관념론으로 오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원칙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만약 관념론이 존재와 실제성은 단지 의식 속에서만 있으리라고 강조한다면 여기서 존재는 존재자를 통해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의 이해력이 표현되고 있다. 존재는 존재자를 통해 설명될 수 없죠. 존재자가 존재자에 의해 설명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존재는 이해 방식이고 이 이해 방식으로서의 존재는 존재자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나 존재 이해력이 여기서 생겨난다는 점이 즉 관념론에서 생겨난다는 점이 또 무엇을 이러한 존재 이해력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말하는지가 곧 어떻게 존재 이해력이 가능한지와 이것이 현존재 존재 구성틀에 속한다는 점이 여기서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도에서 관념론은 실제성의 해석을 허공 속으로 세운다. 존재가 존재자를 통해 설명 가능하지 않고 실제성이 단지 존재 이해력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그럼에도 의식의 존재에 대한 곧 사유하는 사물 자체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관념론에게 면제해주지 않는다. 관념론도 역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사물 자체의 존재에 대해 물어야 한다. 관념론적 논제의 귀결 속에는 의식 자체의 존재론적 분석이 불가피한 선행과제로서 앞서 주어져 있다. 단지 존재가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만 관념론이 말하듯이 다시 말해 현존재 속에서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만 그 때문에 현존재는 역시 독립성, 자기입각함 같은 존재 성격들을 곧 여하튼 실제성을 이해하고 개념으로 데려올 수 있다. 추상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때문에만 독립적인 존재자가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으로 둘러보는 식으로 접근 가능하게 존재한다. 네. 관념론이라는 명칭이 존재는 결코 존재자를 통해 설명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의 존재자에 대해
각기 이미 초월적인 것, 트랜스젠덴탈레라는 점의 이해력 같은 것을 말한다면 관념론 속에는 철학적 문제체계의 유일하고 올바른 가능성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관념론에도 인정해 줄 만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 이해력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 그런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트 못지않게 관념론자이다. 만약 관념론이 모든 존재자를 하나의 주관이나 의식으로 도로 데려옴을 의미하고 주관과 의식은 단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무규정적으로 남아있고 기껏해야 부정적으로 비사물적인 것으로 성격 규정된다는 점을 통해서만 탁월하다면 이러한 관념론은 방법적으로 가장 조잡한, 실제로는 못지않게 고지식하다, 나이브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념론은 존재가 존재 이해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존재 이해력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또는 존재를 이해하는 현존재의 존재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의 논제와 더불어 실제성 문제체계를 각종의 입장에 따른 방향잡음 앞에 놓는 일이다. 네. 각각의 주관은 단지 객관에 대해서만 그것이 무엇이고 거꾸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적인 출발점 속에서는 그러나 상호관계의 관계항들은 물론 상호관계 자체도 존재론적으로 무규정적으로 남아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상호관계의 전체가 반드시 어떻게든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되고 따라서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이념과 관련하여 사유된다. 물론 미리 세계 내 존재의 제시와 더불어 실존론적, 존재론적 기반이 안전하게 되어 있다면 앞에서 언급된 상호관계는 추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무차별적인 형식화된 관계로 인식될 수 있다. 예, 역시 추상을 통해서. 그러나 세계 내 존재가 미리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상호관계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성 문제의 단지 인식론적인 해결 시도들이 지닌 밖으로 말해지지 않은 전제들에 대한 논의가 나타내는 것은 실제성 문제가 존재론적 문제로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 속으로 되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외부 세계의 실제성이 인식론적 문제였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엔 그것은 존재론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 존재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이 필요하다. 즉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이고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가 이미 세계로 초월해 있고 세계 속의 존재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A 항목에 대한 낭독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존재론적 문제로서의 실제성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